이재명 이번에 부인의 낙상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하루 종일 일정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카톡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다양한 유형의 또 내용의 이런 루머들을 다 보시고 계실 텐데요. 민주당에서 결국은 2명을 갖다가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 내용은요, 이 네티즌이 폭행에 의한 것이다 라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무더기로 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악의적인 선거 방해 행위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이 허위 사실 유포가 있을 경우에는 관용 없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이 발표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어가지고 응급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로 이송해서 봉합수술까지 받은 뒤에 퇴원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서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피고발인 A씨는요, 지난 9일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경궁 CT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길 찍었는지는 그렇고 낙상의 열상이라는데 얼굴 CT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는 정도면 골절 의심 안 한다,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다른 이 B씨의 경우에는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을 활용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내용으로 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말이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이 가능함에도 악의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의혹 제기를 공표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고발인은 공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근거가 전무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 그래서 고발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형수 욕설이라든가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야말로 흙수저로 성공했다는 점 부인할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요, 흙수저로 살아와 성공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그야말로 별로 하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품행을 유지해왔어야 되는데, 우선 전과사범, 형수욕설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부인이 낙상사가 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과거의 행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것이고, 상당히 어쨌든 간에요, 이 부인이 다친 거에 대해서 악의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또 이어서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김무선하고 무상연애했다. 이 홍준표 의원이 말이죠, 아주 좋은 말하자면 서술을 한 거예요. 무상연애. 그래서 지금 현재 손해배상 3억 원짜리 손해배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김무선 씨가 손해배상을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본래 이 재판이 말이죠, 제대로 이제 열리지 않고 내년 1월 5일로 재판 일정이 변경됐어요. 이 재판의 시작은 말이죠, 2018년도 9월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을 마약 상습 복용자와 허언증 환자로 몰아가지고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이 쭉 열려져 왔었는데요. 그래서 열려져 오다가 지난 8일 날 이재명 후보 측의 변호인 요청으로 내년 1월 5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 기인이. 왜 이렇게 연기가 됐느냐? 이재명 후보 측 주장은요, 이 김무선 씨 측에서 변론 기일을 앞두고 사실조회 신청서와 준비 서면과 같은 여러 서류를 다량으로 제출하는 바람에 느닷없이 이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월 5일로 변경한다,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러한 이재명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김무선 씨는 이 기일 변경 소식을 언급하고 있는 이재명 변호인 측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어제 페이북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권순일이라든가 김명수와 같은 재판부 뒷배도 든든하실 텐데 갑작스럽게 내일 재판엔 웬 기일 변경이냐, 이러면서 쫄았나? 쫄았네 라고 지금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 대선 후보로 뛰다 보니까 이 손해배상, 이게 언론에 너무 많이 타면 손해다, 그러니까 쫄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요, 지난 7월 달에 열렸던 2차 변론 기일에서 김문선 씨 측에서는 말이죠, 특정 부위 점을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체 감정까지 요청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인격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해서 기각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도 이상한 게요, 이재명의 인격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김무선 씨가 그 특정 부위의 점을 확인하겠다는 거, 이게 뭐냐면 이 무상연애를 입증할 수 있는 중대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증거 중에 하나일 텐데, 왜냐면 그 특정 부위 점은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겠다는데, 그러면은 김무선 씨 측의 말하자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무시하는 거, 이거는 이재명의 인격권 침해보다도 오히려 말하자면 김무선 씨의 뭐라 그럴까요? 이 증거, 스모킹 건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건 형평성의 원칙이 어긋난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성추행, 성피해, 그다음에 폭행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그거는 여성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거는 성추행, 성폭행으로는 다르죠. 뭐 둘이서 연애한 거니까. 한다 하더라도 이 김무선 씨가 약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갑질한 게 이재명이잖아요. 무상연애. 그러면은 약자의 편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 논란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재명만 이상한 게 아니라요, 김호수가 또 엄청 이상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에서부터 김호수하고 출입 기자단 간에 대변인 핸드폰, 공용 핸드폰 압수수색, 사실상 압수수색을 두고 기자단과 아주 대충돌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공식 일정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기자단하고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김호수가 내가 이거 말이지 진천에 가서 내 강의를 듣는 검사장들한테 이르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거 겁박하는 거냐? 아니,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기자들한테 항의받는다고 겁박하는 거냐라는 용어를 쓴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정말로 이런 데모에서는 여러분들 화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더니요, 결국은 오늘 무슨 일이, 오늘 퇴근 시간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검 뭐 저는 안 가봐서 뭐 잘 모르겠는데, 이 구조가 대검에는 본관이 있고요, 별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본관과 별관을 이어주는 구름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다리가 오늘 전격적으로 느닷없이 폐쇄가 됐어요. 예, 느닷없이.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 왜냐면 별관에 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본관에 있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구름다리를 타고 이 본관에 있는 김호수 총장실에 가서 항의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름다리를 딱 폐쇄시켜버렸어요. 빗장을 딱 걸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자들 너희들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방에 오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짓말로 보이는 핑계거리를 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이건 거짓말이죠. 뭐 당연히 이거 우리 국민을 너무 바보로 알아요. 최소한도 김호수보다는 우리 국민이요 100배 똘똘하다. 이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예.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뭐라고 이제 이 핑계를 대고 있냐면요, 검찰청 청사 보안 문제, 그 다음에 지원 복무관리, 여기가 이제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청사 출입구를 민원실 하나만으로 최소화해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면서 뭘 핑계대느냐, 지난 8월 달에 광주에서, 저도 이거 보도해드렸잖아요, 40대 남성이 광주 고검 청사에 침입을 해가지고 8층까지 올라가서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수사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청사 보안 문제를 이번에 대검에서도 검토하게 됐고, 그래서 이 대검에서 구름다리를 폐쇄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핑계입니까? 아니, 그러면 8월달에 있었는데 지금 이게 11월이잖아요. 석 달이 지나서 왜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어제 검찰총장하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까지 1시간씩이나 발생하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또 기자들이 김호수 총장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냐고요. 모든 행위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요, 특히 시간적으로 연계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딱 부딪히니까 기자들이 이 구름다리 걷는 것을 딱 막는 거예요. 이러니까 김호수 수준 이하다라는 이 비판을 받는 것이고, 또 오늘 말이죠, 또 치과 간다고 그러면서 반차를 냈어요.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는 휴가를 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하는 짓이에요. 예.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 동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오늘 일정을 갖고 내일은 이제 노무현 봉화마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요. 목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DJ계 인사들하고 만찬을 가진 걸로 돼 있고, 거기에서 DJ계 인사들이 DJ 정신을 제대로 배우면 나라가 제대로 갈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DJ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DJ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이냐? 김대중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화해와 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동서화합과 남북 화해를 실천하셨고, 인터넷 고속도로를 놓고 IT 강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만찬에는요, DJ계 인사가 초청했는데 누가 초청했느냐면 구체적으로 이광래 목포민주동회 고문, 이분이 이제 초대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이광래 고문, 그 다음에 임송본 목포시의회 의장, 문창부 의정동회 회장, 김은, 한정훈, 유재길, 정수관, 이대희, 박진기, 이강필, 이런 평화민주당 요인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광래 고문은요, 윤석열 후보에게 목포 방문을 환영한다. DJ 화합과 포용 정신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일은 목포시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하고 바로 봉화마을로 가서 노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제 축하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하는 15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전달, 이철희 정부석이 직접 전달하기로 양측에서 일정 조율이 끝났다.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는요,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당 후보에게도 축하한을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담에 관해서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야권 후보가 요청하면 검토하겠다. 그런데 아직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내가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면담을 신청하냐, 이렇게 해서 먼저 신청할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이죠,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인사 임명이 바뀌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먼저 이 수석 대변인과 대변인이 임명이 됐습니다. 수석 대변인에는 이선의 이양수 의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인에는 이 캠프의 대변인은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공식 임명장을 받을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종인계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종편 같은 데 통해서 아주 좋은 논평을 많이 해줬고, 이번에도 윤석열 경선 캠프에서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한 분이고, 그리고 이양수 의원은요, 지난 7월 달에 현역 의원 중에서는 맨 먼저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이고, 이 국민 캠프에서 강원 선대위원장을 맡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은요, 유동열 안보전선 TV라고 하는 유튜브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동열의 안보전선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그야말로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큰 이 기여를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유동열 안보전선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번에 철책선, 그것도 세월에 1월 1일. 예,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는데요. 한번, 우선 이 사건 개요서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 1월 1일 날 새 벽두부터.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네. 구멍이 뻥 뚫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 사건은 1월 1일 날 오후 6시 40분에. 네. 이제 육군 22사 안에 설치된 CCTV 또 TOD라고 해서 열화상 감지에 의해서 이 철책을 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그 기계는 장비는 확인을 했는데 그 장비를 감시하는 우리 병사가 그 인지를 못한 겁니다. 인지를 못해가지고 최초로 인지한 게 언제냐면 9시 20분이에요. 이게 3시간 다 돼가지고 인지를 했는데 그 전에 인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경보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경보가. 이 경보가 울려가지고 당시 그 관할 구역에서 초동 배치가 돼가지고 출동이 돼서 이제 철책
갖다가 보니까 네. 철책에 그때 야간이지 않습니까? 6시 40분 넘으면 컴컴하거든 전방지역은요. 그렇죠. 예, 컴컴하죠. 네. 오죠. 보니까 그 철책이 절단된 흔적도 없고 네. 하니까 무슨 뭐 동물들이 넘어가다가 살짝 아마 경보가 울린 것 같다. 네. 이렇게 안이한 판단을 하고 철수를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걸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가 9시 20분경에 바로 이제 DMZ 내에서 네. 바로 또 위상 인원이 포착이 된 겁니다. 식별이 됐죠. 예, 식별이 돼가지고 작전 병력을 투입했으나 네. 놓치고 10시 40분 이제 일요일날 네. 밤 10시 40분경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죠. 네. 넘어갔는데 네.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관할 부대에서 TOD 장비를 보니까 네. 점 3개가 예. 와가지고 한 명을 네. 데리고 갑니다. 총 4명. 예. 그러니까 TOD 장비는 CCTV와는 달리 네. 점으로 표시되지 예. 사람 윤곽이 안 나타납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무사히 이제 예. 복귀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네. 상황인데 네.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네. 과연 이때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예. 난파됐던 간첩이 복귀한 것이냐 네. 등등 여러 가지 5가지 사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하나씩 그게 희박한 것을 가능성을 지었죠. 첫째는 네. 이제 순수 민간인이 월북했다. 예.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왜? 그렇죠. 우리 전차장도 안보부서에 오래 근무했지 알겠지만은 이 전방 지역을 넘어가려면요 일단 예. 민간인 통제 구역을 넘어서야 됩니다. 거기는 예. 주민등록증 아주 신원조회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예, 그렇죠. 이게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을 넘는데도 힘들고 민통선을 넘었다 할지라도 예. 철책에 접근해서 철책을 넘어서 비무장지대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어렵고 예. 비무장지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 철책을 넘었다 할지라도 그게 남방으로 4km 군사분계선에서 북방으로 4km 네. 이게 지금 완전 지뢰밭입니다. 비무장지대가. 지뢰밭을 피해가지고 무사하게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주 극도로 훈련된 아주 특수 요원이 아니면 사실상 소위 비무장지대를 갖다가 관통해서 복귀한다는 것은 또 내려온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침투된 공작원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이러한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를 이용합니다. 육상, 해상, 수중의 루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뭐였냐면 이제 국내 고정간첩 이 월북을 하거나 그다음에 탈북자 하나 월북했다고 하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면 혹시 이석기가 월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웃기는 얘기 나왔죠. 연말에 특사로 이제 가석방된 이석기가 혹시 북한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 가능성도 낮게봤고요. 제가 주목한 게 네 번째 가능성이었는데 2020년 11월 4일 날 지금 북한으로 넘어간 그과 똑같은 지역에서 내려온 탈북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탈북민인데 이제 언론 A씨라고 하는데 이분 성명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모 씨로 알고 있는데 이 김모 씨가 30대 초반인데 체중이 아주 50kg 정도밖에 안 되고 아주 단신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사람이 올라가는 방법도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탈북민의 소재를 파악해서 소재가 파악이 된다면은 이 탈북민은 아니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면 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제가 11시 30분에 오늘 방송했는데 오후 3시에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이 월북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2020년 11월 달에 같은 루트로 남쪽으로 내려온 그 탈북민 A씨다. 라고 공식 확인을 했고 이 확인의 근거는 뭐냐면 1월 2일 날 그 12시경에 민통선을 넘어가는 아군이 관리하고 있는 민통선을 넘어가는 CCTV에 정확히 식별이 됐는데 그 모습이 바로 A씨와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결정적으로 A씨라고 특정을 해서 공식 오후 3시에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1시 30분에 제가 방송한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방송한 네 번째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가능성을 볼 때 만약에 A씨가 소재가 파악이 돼서 국내에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작년 말쯤에 북한 지금 넘어간 지역이 북한 1군단이 관할하는 지거든요. 북한군.
북한군 1군단 내하에 그 정찰대대라는 특수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찰대대 요원들이 정찰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복귀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내세웠는데 제가 이 네 번째 가능성을 이 국방부에 확인해 줬기 때문에 이걸 좀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지금 2020년 11월 달에 내려왔던 사람이 다시 넘어갔다. 지금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지금 방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 차례 주변에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의사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이제 경찰에서 제대로 이제 관리 안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관할경찰서가 노원경찰서로 돼 있거든요. 관할경찰서가 노원경찰서가 지금 우리 그 안보경찰이 이제 북한 이탈주인 탈북민을 관할하는 그 신변보호 담당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서 이 노원구가 그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양천구 다음으로 많은 곳이 노원구예요. 그래서 노원경찰서 소속 안보경찰 중에 신변보호 담당관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한 명이 평균 한 40명을 관할하고 있어요. 40명의 탈북민을. 사실상 그 탈북민을 제대로 신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그 상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매일 그 신변보 신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30일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됐고 연락이 안 됐는데 바로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지금 아마 감찰 조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30일 이후에 어떤 경우는 막 일주일 동안 연락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산에 거주한 탈북민이 신변보호 담당관한테 통보도 안 해주고 갑자기 막 서울로 가서 뭐 장기간 있다가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3만여 명이 넘는 이 탈북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국방부가 오늘 오후 3시에 브리핑하면서 대공 협입전이 없다. 라고 지금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 이상한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정황 근거로 이 탈북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의도적으로 했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뭐냐면 저는 이 탈북민이 지금 북한 철책으로 월북한 이 탈북민이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저는 추정하는 판단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일단은 북한의 순수 민간인이 북한의 전방지역, 북한에서는 전현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철책민 전현지역을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우리도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기 힘든 것과 같이 북한 일반 주민이 통제와 감시가 심한 일반 주민이 그 전현지역을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고 전현지역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북한군이 관할하는 그 전방 지역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철책을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철책을 넘었다 할지라도 남쪽으로 내려오는 비무장 지대 각종 설치해 있는 지형지물 중에 지뢰밭이 깔려 있는데 이 지뢰밭을 다 피해가면서 남측 한계선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정말 특수요원은 아니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방에 비무장 지대만 드나드는 이 북한군 정찰대대 요원들은 지뢰 없는 곳을 딱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도 아군도 마찬가지. 우리 국군도 이 전방 그 GOP, GP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정찰하러 나가거든요. 이 GP, GOP에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철책 비무장 지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훈련받은 우리 병사도 지뢰를 못 피해가지고 지뢰 사고가 매년 여러 건 발생합니다. 철책 안에서. 이런 상황인데 비무장 민간인이 순수 민간인이 그런 지뢰밭을 뚫고 남쪽으로 귀순해 왔다? 라는 자체가 그게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무장 민간인이 아닙니다. 철저히 훈련된 인원이고요.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지고 바로 잡힌 것도 아니에요. 상당 기간 막 4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잡힌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잡혀가지고 이제 밝혔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합심을 통과했다는 거죠. 합동조사라고 하는데 일단 탈북민 발생이 합동조사를 해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왔는지 탈북 과정을 다 밝히는 거거든요. 수차례 반복을 하는데 거의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 배출이 됐죠. 사회 배출이 돼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정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을 어떤 직책으로 보냐면 북한 2군단 애하에 그
직할의 그 정찰대대라는 그런 특수부서가 있습니다. 이 특수부서는 비무장지대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형 유무를 확인하고 북한 전투원들, 비상시 북한 전투원의 기습 남침, 기습 남침을 위한 침투 루트를 개척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투 루트를 결정하면서 지대를 피하고 어떻게 무사히 들어오는지 또 우리 아군,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은 어떤 식으로 경계를 하는지, 경계태세, 부대 배치 등을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돌아갑니다. 이걸 당야 대기 공작이라고 그래요. 이 당야 대기 공작을 능수능란하게 수행하는 애들이 바로 이 정찰대대 애들인데, 이 정찰대대 요원이 내려왔다가 만약에 네가 잡히면은 나는 귀순하러 왔다 라고 이미 다 신날 줄 알아서 귀순을 하고 장기 매복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넘어가는데 왜 1월 1일이냐? 연말 연시가 좀 느슨을 하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계로 지금 전방 철책을 전개하다 보니까 그 기계로 다루다 보니까 육안으로 다루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밤 6시 40분. 이게 이미 12시경에 1월 1일 낮 12시경에 민간인 통제위를 지나가지고 철책에 접근했다가 밤 8시 45분에 바로 이제 철책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런 그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넘어간 이런 공작원이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TOD에서 점 4개가 발견되는데 이 점 3개는 북한 측 그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바로 이 복귀하는 제가 복귀하는 공작원을 북한 공작원을 안내해가지고 지뢰밭을 피해서 복귀시킨 겁니다. 그러냐면은 그 통상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민간인이 있다라고 특정 물체가 있으면 먼저 북한은,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은 경고 사격을 합니다. 북한 측을 향해서 오는 인물한테 경고 사격을 하고 엎드리라고 하고 다가가가지고 일단 경고 사격을 하고 다가가서 데려오는데 이 경우에는 총성 한 발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총성 한 발이 안 들렸다고 총성 한 발이 없이 그냥 딱 조우를 접선을 해가지고 안내해서 데려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전혀 약정된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은 북한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오는 특정인에 대해서 경고 사격도 않고 이렇게 맞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방역 체제 아닙니까? 맞아요. 코로나 방역 체제 때문에 이 남조선 인민들은 이것들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덩어리다. 라고 하면서 그냥 올라오는 즉시 사살 명령을 내리고, 특히 중국 국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 중국의 그 쪽에서도 그냥 저희 인가받지 않고 넘어온 거예요. 통으로 쏴 죽이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지침이 이미 하달됐는데 하물며 남쪽에서 올라오는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올라오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경고 사격 한 발 않고 안내해서 데려갔다?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애둘러서 이 월북한 사람의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하면서 뭐 생활고를 겪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다.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바로 그 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힘들다. 자, 생활고를 겪었다는 소리는 이해가 힘든 게요. 일단 탈북민으로 확정이 되면, 판정이 되면요. 일단 그 하나원에서 사회정착 교육을 받고 배출된 다음에 바로 임대주택이 공짜로 임대주택을 주고 매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취업 지원을 해주죠. 병원도 공짜로 다닙니다. 만약 학생이 있으면 학생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다 교육을 받습니다. 또 무상으로 받고 생활비를 겪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 물론 흥청망청하게 돈 쓸 수는 없겠죠. 재벌 자식같이.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탈북민 정착 지원 체제가 시스템이 그다음에 주변 사람한테 불평불만을 하면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북한으로 복귀를 해도 그냥 정말 생활고 때문에 고향 찾아서 간 것처럼 유장하려고 자기의 국내에서의 간첩활동, 공작활동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말했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국방부 대변이라는 사람이